미 연방준비제도와 영국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해외 주요 중앙은행은 2008년 가을 리먼 쇼크 직후인 2008년 말 내지 2009년 초 시점에 종전의 금융정책 운영상의 수단이었던 정책금리를 일제히 거의 0% 근처까지 인하해버렸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마비 상태에 빠졌고 각국은 수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불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암흑의 터널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혀 전망이 서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그들은 종전부터 금융완화 수단인 정책금리의 인하를 이미 다 써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통 중앙은행이 금융조절을 통해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명목금리의 범위는 0%까지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제로금리 제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그 당시 이러한 주요 중앙은행의 순회지는 무엇을 생각하고 스스로의 금융정책 운영을 실시해 갔는지, 또한 각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는 리먼 쇼크 이후 이들의 금융정책 운영을 양적 완화라고 안이하게 묶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구로다 총재가 이끄는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질적 금융 완화와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일본 은행과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그들의 금융정책 운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버냉키 FRB 의장 밑에 있을 당시 리먼 쇼크에 직면했습니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버냉키 전 의장은 2000년대 초부터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을 관찰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버블 붕괴에 의한 은행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일본 은행이 결과적으로는 미국보다 약 10년 선행하는 형태로 제로금리 제약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버냉키 전 의장은 고민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4년에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하고 제로금리 제약 하에서 가능한 금융정책 운영의 새로운 세 가지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금리를 장기간에 걸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으로 이루어진 자산 구성을 교체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을 통해 관리 기준 규모를 확대하는 양적 완화였습니다. 이 옵션들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위기 이후 스스로도 제로금리 제약의 당사자가 되어 새로운 금융정책 운영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론적 근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버냉키 전 의장이 이끌던 미 연방준비제도는 의장 스스로가 고안한 이론을 현실 효과의 정도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이나 금융론은 사회과학이므로 탁상에서 구축한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도 통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실험실 내에서 실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과학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새로운 이론에 근거하는 정책 수단의 효과 정도는 몇 개의 중앙은행이 선행하여 실제로 도입한 결과로부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리 제약에 처음으로 직면한 2008년 말, 이 점을 충실하게 버냉키 의장이 논문에서 제창한 3개의 새로운 옵션 가운데 유일한 선행의 예로서 일본 은행이 2001년부터 2006년에 실시하고 있던 양적 완화의 효과를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 도입 초기 일본 은행과 FRB 이사 시절 버냉키는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인 뒤 양적 완화 부분을 근본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과 같이 통화 기준 증가를 금융 정책의 목표로 삼지는 않았고 장기금리 상승 억제를 통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려는 대규모 자산 매입으로 명칭도 변경하여 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라고 칭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른 포워드 가이던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함께 효과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그때마다 효과를 확인한 후 다음 정책 전개를 허심탄회하게 생각하는 형태로 위기 후의 정책 운영을 전개해갔던 것입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은행 총리 취임 전인 2013년 3월 4일에 중요한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시라카와 총재 시절까지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일본은 오랜 기간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일본은행의 2000년대 양적 완화에 대한 일본은행의 분석을 포함하여 이미 밝혀져 있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리 기반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금융정책 운영을 강행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정책 운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자산 매입에 임한 초기부터 출구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요를 2010년이라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버냉키 의장이 선두에 서서
그 효과뿐만 아니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일도 포함하여 미래적인 정책의 출구를 어떠한 수단으로 타개할 것인지, 향후 어떠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시해 갈 생각인지에 관해서 의회나 기자회견 등의 장을 통해 정중하게 설명을 실시해 갔습니다. 버냉키는 대규모 자산 매입은 장기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 주식시장 등의 과열과 같은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미래의 금융 정세에 따라서 미 연방준비 제도의 재무가 손상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 대한 납부금이 고갈되는 기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결과와 함께 공표하고 미국민과 시장 관계자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준비 제도는 그 후 2% 물가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단행해 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비가 안정적으로 2%를 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한편 실업률도 7% 가까운 상태에 있던 2014년 1월부터 미 연방준비 제도는 자산 매입의 감액을 시작하고 불과 10개월 후에는 신규 매입을 모두 정지했습니다. 2015년 진입 후는 저유가 영향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물가 지표 하락이 길어지고 있던 시기였지만 미 연방준비 제도는 같은 해 말에 위기 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2016년 말부터는 거의 3개월에 한 번꼴로 간헐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 갔습니다. 이는 모두 미국 실물 경제의 회복 정도뿐만 아니라 미 연방준비 제도가 미래에 떠안을지도 모르는 리스크의 크기를 신중하게 판단한 금융정책 운영이었습니다. 나아가 2017년 10월 이후 C19 감염증 위기도래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미 연방준비 제도는 월 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손실 없이 매각하여 자산 규모를 축소시키는 정상화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C19 감염증 위기 전에 정상화가 가장 진전하고 있던 2019년 8월 말 시점에서 미 연방준비 제도는 2017년 9월 말 피크에 달했던 총 자산을 약 4조 5천억 달러에서 약 3조 8천억 달러까지 감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장래의 금융정책 운영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민간은행이 미 연방준비 제도에 예치한 예금 역시 약 2조 2천억 달러에서 약 1조 5천억 달러로 무려 30% 이상 감축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미 연방준비 제도를 능가하는 규모로 자산을 팽창시키고 있는 지금의 일본은행은 시장 금리 상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월 5조엔 규모로 국채를 매각하는 정상화 과정을 직접 수행할 각오가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본은행은 그럴 각오도 없으면서 2% 물가 목표에 미달을 명분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국채 등을 막연하게 매입하고 일본은행에 떠안는 리스크를 무서울 정도로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도입 당사자인 자신들의 임기 중에는 정상화를 실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 소신 표명을 통해 구로다 총재는 만약 내가 총재로 선임되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인 그해 4월부터 양적 질적 금융 완화를 실시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디플레이션 탈피 또는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먼저, 재정 재건은 이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본의 재정 상황은 그래프와 같이 미국, 영국, 유럽을 3배에서 4배나 뛰어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은행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취하는 금융정책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그 자산 규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19 감염증 위기 하에 있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일본은행이 얼마나 다른 주요 중앙은행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지 이 그래프에서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계속 달릴 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태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